짜잔. 자, 가보자. 다음 작품은 장마입니다. 이 네 작품이 나왔는데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속도감 있게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소설 장마 버전을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문학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작품이기도 했고, 이 작품의 핵심 축은 바로 이 내용이죠. 자, 6.25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방금 그 오늘 배웠던 현대 소설 작품 중에서도 제목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뭐였지? 박완서님의 땡큐 겨울나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생님 말씀드렸지,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기 시작했다는 건 선생님이 밥심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겨울나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6.25로 인한 상흔이 여기 작품도 실려 있는데, 참고로 그 겨울나들이라는 작품은 그 이후 세대에서 되새겨지는 상흔이었다면 이 녀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이 작품의 특징은 어린아이인 나를, 자 이거는 관찰자예요. 오케이? 관찰자로 설정하여, 이게 지금 실은 극심한 이념 대립이잖아, 그치? 근데 그 이념의 대립이라는 게 내 눈에는 의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을 겁니다. 나에게서 있어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놀이거리와 내게 주어지는 맛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나이니까요. 그래서 순수하고 직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이 6.25 이념 대립을 어린아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듦으로써 이 갈등이 얼마나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그리고 또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 극복될 수 있는가를 이 할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중심 소재는 이렇죠. 전쟁이 났고요. 전쟁이 나서 이제 온 가족이 피난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온 가족이 잠깐만.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힘을 합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심지어 할머니랑 외할머니까지 그 집을 합쳐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서 일단 머물고 있는 상태.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상태지.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의 아들이지, 나에겐 삼촌일 거야, 그쵸? 할머니의 아들인 나의 삼촌이 빨치산으로 도주 중인 상태에서 연락이 지금 끊겨서 할머니는 이 삼촌이, 즉 아들이 무사 귀환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 외할머니 아들, 그리고 나에게는 외삼촌은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 통치서를 받게 돼요. 전쟁 중에 죽었다는 통치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외할머니는 울분에 차서, 참고로 국군을 죽이는 게 빨치산이잖아, 그치? 인민군이니까. 그래서 이 빨치산들 다 죽어버려 라고 하면서부터 갈등이 빠작 하고 시작되는 거야. 결국엔 그에게는 할머니한테 자기 아들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결 구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본다는 건 무속신앙이죠. 점을 보러 가는데 그 점집에서 이번 주 안에 자네 아들이 무조건 나타날 것이니 기다리세요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온 가족을 지휘해가지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정돈시키고 하면서 지금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 때문에 잔뜩 위축돼 있던, 그러니까 병으로 힘들어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정정한 모습으로 막 진두지휘를 하고 있던 거지. 그리고 약속했던 그날이 됐어요. 근데 그날 뭐가 들어온다? 구렁이가 들어오죠. 자, 그럼 구렁이는 보통 환신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죠. 사람이 죽었을 때 이 구렁이 같은 동물로 환신되는 거. 구렁이가 19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이 들어왔다? 그건 이게 얘기했던 빨치산 아닌가라고 말했고, 참고로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으로 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쓰러졌을 때, 이때 누가 챙긴 거야?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한테 가서 할머니의 머리카락 몇 가닥 그렇지? 잘라오게 만든 다음에 제사상 준비하고, 그 구렁이가 나무로 올라타 있었거든. 제사상 준비하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자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일부러 찾아와줘서 고맙고 인사하고 가는 거 내가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가서 환생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니까, 진짜 약속이란 것처럼 무슨 얘기를 들은 것처럼 구렁이가 스르륵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요. 참고로 이 머리카락을 태우는 게 단백질이나 이런 어떤 인체 조직을 태우는 거잖아. 그래서 냄새가 좀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도망간 거겠지만, 아무튼 작품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렁이는 물러가게 됐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구렁이로 돌아왔다는 것만 보고 쓰러졌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나, 그러니까 나이 이모들이 외할머니께서 잘 극진히 모셔가지고 잘 배웅해 주셨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을 듣고, 할머니는 그거에 고무삼을 느껴서 외할머니를 부르죠. 그리고 두 사람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즉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념 대립이 극한에 치달았다가
결국에는 이 민족이시라는 것으로 인해서 화해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작품의 원래 소설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기나긴 장마였다 하면서 끝나죠. 장마라고 하는 건 길고 지루하고 괴로운 과정 하지만 언젠가 끝은 존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목의 의미도 좀 있었던 편인 그런 작품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은 이거 소설 버전이 아니라 뭐다? 극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당연한 얘기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작품을 그치? 우리가 이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뭐 이걸 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갈래끼리 변형이지만 소설 버전의 장마와 극 버전의 장마를 카와 나로 실어서 나란히 놓고 지문 출제하는 거 많이 보던 패턴 아니야? 참고로 예전에는 허생전이나 이런 작품들도 심지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문제가 될 거야? 이 둘 사이에 차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차이 나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데 자 일단은 극장면을 좀 보면서 그 차이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어디를 봐야 되나 아니야 일단 지문부터 먼저 가자. 어렵진 않으니까. 자 42페이지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42페이지 자 갑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의 살짝 끝부분만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장 하나. 어느 날 인민군인 삼촌이 조용히 집에 왔다가 인기척에 놀라서 도망쳤고요. 할머니는 동만이한테 밖에서 삼촌 얘기하지 마라. 그치? 당연히 그 얘기를 하겠죠? 우리 아들내미가 어린아이의 어떤 밀고 때문에 잡혀가면 곤란하니까요. 자 그런데 자 맺고 모자. 참고로 이 맺고 모자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루피가 쓰는 그 밀짚 모자 알지? 그 밀짚 모자의 그 짧은 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맺고 모자 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약간 옛날 형사들의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예요. 아무튼 은박지에 싼 초콜릿을 꺼내며 형사 삼촌한테 꼭 전화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이 어딘지 얘기해주면 이거 줄게. 눈이 커집니다.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막 옆에서 보여주죠. 향긋한 냄새까지 납니다. 참고로 이때 윤박지를 까서 윤기 흐르는 헛갈렸을 초콜릿을 눈앞 코앞에 보인다가 어떻게 처리됐을 거야? 해당 소재를 강하게 밀착시켜서 표현했겠지. 그럼 당연히 클로즈업 정도는 튀어나오지 않을까? 근데 참고로 우리가 소설 버전에서 이런 장면을 읽었다면 이게 클로즈업으로 표현됐겠냐? 그럴 리가 없지. 나는 그게 맛있어 보였다라고 느껴지겠죠. 오케이? 가려서 찍긴 바로 느낌이 오십니다. 초콜릿이야 네가 대답하면 다 줄 거야?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착한 아이는 상 받는 거니까. 동만이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싫어? 그럼 이거 버려야겠네. 아저씨가 나온 거 먹지 뭐. 하면서 이거 아저씨 이거 먹기 싫어. 하면서 한 조각을 뚝 떼가지고 구둣발로 문질러 버립니다. 동만이 눈이 동그래지죠. 아이고 이거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또 한 조각 떼고요. 이제 덜덜덜 떨리고 눈물까지 납니다. 내적 갈등이죠. 형 녀석 우는구나. 언제라도 인제라도 늦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삼촌 집에 왔었지? 언제야 그게? 견딜 수 없습니다. 아저씨 진짜지요? 우리 삼촌 친구지라. 참고로 요 밑에 써져 있을 거야. 이거 뭐라고 하죠? 합리화죠. 이 아저씨가 낯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우리 가족의 안부를 캐묻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성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맛있는 거에. 그래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친구야 라고 말했더니 삼촌 왔다 왔어요. 그저께 밤에 왔다 왔어요 하면서 초콜릿을 챙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친구랑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오케이 막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박 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맺고 모자 사내. 눈이 화둥짝하게 찢어지며 손 꼿꼿하게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가 끌려가죠. 뒤에서 맺고 모자 사내가 흙기 보고 지나가는데 너무나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흩어져가면서 동만의 의미심장한 눈초리를 보면서 뭐라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합니다. 자 느낌 벌써 왔나요? 공통점이죠? 왜? 이 작품의 소설에서는요 나의 관찰자 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심리가 안 나타난 상태에서 내가 불합리함이 난다. 뭔가 깨름직함을 느끼는 장면이잖아. 근데 이 작품은 극에서도 역시 그치? 뭔가 의미심장한 눈초리를 보내면서 간다라는 식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내가 밀고 한 것이 실제로는 걸렸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지. 그치? 공통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서 막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만이 집에 들어갔죠.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 하면서 소리 들리며 내려옵니다. 이런 짐승맛도 못한 놈! 과자 한 조각에 3초까지 팔아먹는 무지목지한 사람 백종놈! 이놈 썩 나가라! 이 주리를 틀러가면서 도발대발을 하죠. 오케이? 외손주 때문에 였지.
손주 때문에, 그죠? 자신 아들을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두들겨 패고 있고요. 고만여 두시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오냐. 이제 너희들끼리 한통속에 대해서 이 집안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참고로 왜 이렇게 표독스럽게 말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아들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 앞에 이 외할머니가 말했던 멘트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하나는 악담을 하고 하나는 밀고를 하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친할머니는 조마조마하다가 정을 보러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 작품에서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 보조 자료에도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보통 장마라는 작품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들을 풀어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구렁이를 보내주고 환송하는 장면. 이 부분은 굳이 선생님이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만 쫙 읽고 바로 어디를 치고 들어갈 거냐면 46페이지를 치고 들어갑시다. 46페이지를 보면 핵심 포인트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 그 마지막 문장. 작품에 나타나는 시나리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원작과의 비교를 통해 서술상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지? 공차를 가지고 문제를 낼 것이다. 예쁘게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비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건 솔직히 너무 당연해서 할 말도 아니야. 사건의 배경이 된 장면 설정이나 장면 번호는 다 씬넘버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죠. 극이니까요. 극이란다. 시나리오니까요. 두 번째, 해설 부분을 통해서 시나리오의 첫머리에다가 등장인물, 때와 장소, 배경들을 다 설명을 해놓는데 작품 속에서 그런 걸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해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키며 갈등 관계를 드러내는 어떤 핵심 기능이 대사가 해주는 거였다면 작품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지시문도 마찬가지야. 웃으면서든지 소리를 내지르면서 달려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동작 묘사, 무대 지시문, 동작 지시문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라서 선생님이 굳이 짚진 않았어요. 네. 아니야? 자, 다만 이런 부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두 작품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도 실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자, 원작에서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이 아저씨는 진짜로 삼촌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케이? 지금 나의 그러니까 소설 버전에서의 나는 어린아이고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 그치?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만 초콜릿이 생기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덜컥 믿어버리는 과정이 그래 친구일 거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부분이 극에서 어떻게 돼 있어? 딱 하나만 기억해봐. 형사 콜론이잖아. 등장인물 자체가 형사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야. 즉 나의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처리되는 내용과 달리 작품 속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의 어떤 특색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됐죠? 직접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구체적인 양상이 등장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자, 이 정도까지 쭉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 장마라는 작품 자체는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보조자료 뒤편에 소설 버전도 실어놨습니다. 오케이? 꼭 한번 읽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장마 마무리하고요.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차마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은 대체했고요. 자, 지문 내용으로 볼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도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최근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가? 몇 년도였지?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방영됐던 작품이긴 하니까요. 한글 창제와 연관된 있던 인물들 간의 갈등이 드려진 작품인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종과 세강을 비롯한 각종 사대부들의 반발에 휩쓸려 있는 상태에서 세종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무슨 기법으로 표현한 부분? 몽타주. 그래서 참고로 이 장면에서는 이 몽타주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몽타주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사전적인 정의는 단편적인 이런 장면들을 잘라 모아서 축약한 형태로 보여주는 녀석인데 이 작품에는 핵심 내용은 이거야. 세종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치? 한글을 창제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나타난 장면. 근데 이거를 각각 잘라서 핵심적인 부분만 잘라서 이어붙임으로써 하나의 어떤 묶음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런 묶음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몽타주라고 부른다. 우리는 몽타주를 실제로 화면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느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 몽타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주 곁들이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치?
감옥에 갇힌 한 청년의 1년 상을 생각해보면 1년 내내 카메라를 틀 수는 없다고요. 그쵸? 그럼 어떻게 찍으면 된다? 감옥에서의 봄, 감옥에서의 여름, 감옥에서의 가을, 감옥에서의 겨울들을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면, 그리고 합쳐서 연달아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의 1년 살이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랄까? 그때 이때 몽타주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극적 효과가 배가된다라는 건 떠낼 수 있겠지만 이걸 말로 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자 보조자료 잠깐만 좀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58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지금 지문은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두 번째 장면 포인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좀 잠깐 체크해 봅시다. 지금 해강이라고 아까 연기 막 굵은 목소리로 쭉 나왔던 그분 있죠? 네, 해강하고 이 세종대왕 얼굴이 너무 다른데? 세종이 너무 탐욕스럽지 않냐 얼굴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몽타주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밑에 보십시다. 첫 번째 속도감 있는 전개. 그렇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과정이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잡아냈기 때문에 속도감이 높고요. 두 번째 상반된 견해가 효과적으로 대비되고 있죠. 한쪽은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방어하는 쪽, 한쪽은 계속해서 임금을 공격하는 쪽이었으니까. 세 번째, 한글 창제에 대한 이도, 세종대왕의 의지와 생각이 아주 부각된 효과까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요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보신 것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참고로 이번 말고도 다른 회차에서 그러니까 다른 수능 특강에도 한번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역시 출제 가능성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높게 치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비교적 현대 작품에 해당하고 고전문학 작품에서도 아직 우리가 언급해야 될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라고 하는 측면인데 참고로 이번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작품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핵심적인 몽타주 기법 설명하고 넘어가는 이유 그냥 다른 작품을 더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거 정도만 느낌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참고로 뿌리 깊은 나무에 또 다른 장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 뒤에도 보조자료는 실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두 작품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 산촌여정하고 수필 작품 두 편. 아무튼 자, 두 작품 마무리 지으러 한번 가볼까요? 영상을 좀 끊고